번역괴담이고 제목은 펑크입니다. 예전에 여자친구랑 동거할 당시 일이다. 사실 동거를 시작한 이유도 여자친구가 그녀의 아버지와 큰 싸움을 했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목수였는데 상당히 완고한 분이셨다. 그다지 만난 적은 없었지만 나에게 있어서 상당히 두려운 존재였다. 하는 수 없이 그녀는 나와 있는 돈 없는 돈 그렇게 돈을 모아서 욕실도 없는 낡은 아파트를 빌려서 동거를 시작했다. 그러나 그 집은 정말 최악의 아파트였다. 바퀴벌레는 우글우글하고 바닥은 습기에 쩔어서 눅눅하고 위층에는 가수를 꿈꾸는 청년인지 하루종일 큰소리로 노래 연습을 했으며 옆집에 사시는 할아버지는 겉모습부터가 섬찟했다. 아무튼 그런 남루한 환경도 점차 적응을 하면서 여자친구와 함께 동거 생활을 시작했다. 나는 건축 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여자친구는 노래방에서 밤근무까지 하면서 생계를 지탱했다. 그렇게 동거를 한 지 반년 정도 지나고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침 아르바이트를 가려고 자전거를 탔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보니까 자전거 타이어에 펑크가 나 있었다. 어쩔 수 없이 아르바이트는 한동안 걸어서 다녔다. 그리고 쉬는 날에 자전거 가게에서 수리를 받았다. 펑크 수리는 타이어에 구멍이 많으면 많을수록 금액이 높아진다고 한다. 내 자전거는 적어도 대여섯 개는 구멍이 나 있었다. 자전거 가게 주인은 누군가가 못 같은 것으로 찌른 자국일 거라고 했다. 위에도 썼듯이 우리 집에는 욕실이 없었기 때문에 매일 밤 여자친구와 목욕탕을 다니는 것이 일과였다. 자전거를 수리한 뒤에 여자친구를 태우고 목욕탕에 갔다가 씻고 나와서 자전거를 탔는데 느낌이 이상했다. 확인해보니 아니나 다를까 펑크였다. 자전거 가게에 수리를 맡기러 가서 확인해보니까 엄청난 수의 구멍이 뚫려 있었다. 어느 날은 여자친구가 내 자전거를 타고 마트에 갔다가 장을 다 보고 왔더니 펑크가 나 있기도 했다. 내가 자전거를 지하철역 앞에 세워놓고 친구를 만났다가 돌아와 보니까 펑크가 난 적도 있었다. 하도 빈번하게 펑크가 나다 보니까 타이어는 이미 손에 댈 수도 없을 정도로 너덜너덜해졌다. 자전거 가게 주인 말에 따르면 앞뒤 바퀴 둘 다 새 걸 사는 것보다 차라리 자전거를 새로 사는 편이 낫다고 한다. 그런 식으로 나는 자전거를 새로 사고 다시 펑크 홍세에 시달리다가 다시 새 자전거를 사는 걸 반복하다가 어느덧 자전거를 세 대나 갈아치우게 되었다. 도대체 누구 짓인진 모르겠지만 무차별적인 장난이라고 치기에는 당하는 수가 너무 많았다. 누군가 우리를 스토킹이라도 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우리 자전거만 집중해서 노릴 리가 없었다. 나와 여자친구의 짜증은 거의 극에 달했고 위층에 살던 가수 지망생, 옆집에 사는 섬뜩한 노인. 의심에 의심은 꼬리를 물었다.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사건은 여자친구와 여행을 갔을 일이었다. 렌트카를 빌려서 둘이서 멀리 여행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다. 휴게실에서 밥을 먹고 차에 탔는데 이상하게 기우는 느낌이었다. 설마 하면서 내려서 자동차 타이어를 확인해보니까 오른쪽 앞바퀴와 뒷바퀴에 펑크가 나 있었다. 화가 나기는커녕 무섭기까지 했다. 우리 여행 계획은 어떻게 알았으며 단지 바퀴를 펑크내고 싶다는 일념으로 여기까지 쫓아왔던 것인가? 집념도 보통 집념이 아니었다. 도대체 우리가 무슨 짓을 했길래 이렇게 원망을 받는 걸까? 도청기라도 설치되어 있나 싶어서 여자친구랑 집안 콘센트는 전부 분해해서 뒤져보았지만 도청기 같은 건 물론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에 건축 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에 부상을 입었다. 마치 미처 못을 보지 못하고 힘껏 밟아버렸던 것이었다. 곧장 병원에 가긴 했지만 못이 좀 녹슬었을 가능성도 있고 해서 상당히 거한 의료 조치를 받았다. 집으로 돌아가서 여자친구에게 말하자 대번에 얼굴이 어두워졌다. 만약 너가 타이어라고 치면 펑크가 난 상황인 거네? 나는 그녀의 말을 듣고 처음으로 나의 상처와 펑크 사건들의 연관지어 생각하게 되었다. 그럴 거라고까지는 생각도 못했다.
하지만 만에 하나 정말로 내가 그 펑크 사건들의 일환으로 다친 거라면 범인은 인간이 아닌 존재인 건가? 그렇다면 필시 이것은 저주의 한 종류일 것이다. 여자친구는 금방이라도 의젓한 표정이었다. 그럴 리가 없잖아. 난 여자친구를 안심시켰지만 내심 속으로는 무서워서 어쩔 수가 없었다. 어떤 상황을 생각해도 최악으로 시닥고했다. 혹시 이 아파트가 저주를 받은 건 아닐까? 난 혹시라도 여자친구까지 다치게 되는 건 아닌가. 그게 가장 두렵고 무서웠다. 다행히도 아직 여자친구의 신변에 이상은 생기지가 않았다. 몇 주간 고민을 한 끝에 여자친구를 다시 본가로 들여보내기로 했다. 혼자서 그 낡은 아파트에 사는 것은 무서웠지만 내 본가는 상당히 먼 지방에 있어서 돌아가기가 힘들었다. 그렇다고 새로운 보금자리를 구할 경제적 여유도 없었다. 다리 상처 때문에 다시 아르바이트를 나갈 수도 없었다. 어쩔 수 없이 나는 그 아파트에 계속 남아서 생활했다. 그러나 뜻밖에도 그녀가 본가로 돌아가자 그렇게 빈번히 발생하던 펑크 사건이 거짓말처럼 그쳤다. 여자친구도 의아해했다. 우리는 동거를 그만두었긴 했지만 여전히 교제를 지속했다. 펑크 사건이 멈추고 평온한 나날이 흐르던 어느 날이었다.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리고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찾아간 그곳에서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다. 돌아가신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나를 상당히 미워했다는 것이었다. 소중한 딸을 빼앗아간 그런 남자라고 인식했던 것 같다. 여자친구의 아버지는 목수였다. 못을 접할 기회가 많은 직업이었다. 그는 나에 대한 미움과 원망을 담아서 매일 몇 번씩이고 목재에다가 못을 박았다고 한다. 마치 집으로 만든 인형에 못을 박듯이. 그렇게 하고 나면 기분이 상쾌하다라고 하던데. 여자친구의 어머니는 웃으면서 농담삼아 말씀하셨지만 난 웃을 수 없었다. 물론 그분의 행동과 자전거 펑크 사건, 내 다리 상처에 연관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되지가 않지만 왜인지 나는 그분의 영정을 쳐다볼 수가 없었다.